예, 사회복지 조사론 제1주차 제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건데요. 교재 목차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교재가 5가지의 어떤 그 큰 군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사회복지 조사연구의 성격이라 그래서 주로 사회복지 조사연구가 무엇인지 개념적 이해를 하게 되고요.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조사 연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방법, 측정에 대한 측정 방법들을, 4부에서는 이제 주로 샘플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을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게 직접 자료를 뭐 이게 양적 연구, 질적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방법, 즉 처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5부에서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의 응용인데요. 뭐 질적 연구라든지 뭐 초점 인터뷰, 델파이 연구 같은 이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부 사회복지 조사연구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격은 4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제1장 사회복지의 과학적 방법. 사회복지는 과학적 연구 방법론이 맞나 안 맞나 이야기하는 거고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과학적인 지식의 차이가 뭔지, 제3부 3장에서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4장에 가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조사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연구의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1장 사회복지와 과학적 방법. 여러분 이제 교재 제1장을 펴시면 첫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인간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도 다루고요. 가족, 집단,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빈곤이나 소외나 정신질환, 장애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의 문제도 사회 문제 중에 하나겠죠.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사람의 문제를 다루거든요. 사람의 문제를 다룰 때 이제 이 사람을 뭐 이론으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이론 학문이 아니고 실천 학문입니다. 실천 학문이지만 이론적 베이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이런 자격증을 3학년, 4학년 되시면 다 따실 때 이 과목이 그 사회조사 분석사를 시험 볼 때 교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공부해 놓으면 1급 사회복지사 시험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도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두 가지 자격증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는 이론적인 학문이면서 실천적 학문. 문제는 사회복지 지식을 이게 개발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자, 인간학의 차원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사람의 문제를 다룹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에서요. 인간 사회의 문제를 빈곤, 정신질환, 장애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 실천적 지식이죠. 이론적 지식은 인간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사회복지의 특성은 뭐냐면,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응용과학입니다. 다학제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학제적이란 건 뭐냐면, 사회복지사만의 독특한 어떤 학문이라기보다, 뭐, 의사 집단, 간호사 집단, 임상심리사 집단, 기타 정책 영역의 행정가들의 뭐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을 총괄해서 사회복지에서는 사용한다. 그래서 응용과학입니다. 실천과학입니다. 사회복지는 현장 중심의 어떤 학문입니다. 그냥 책에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현장을 중심으로 다루는 거다. 예. 일단 사회과학입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현상과 인간관계를 대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과목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에 있어가지고 지식개발에 논란이 있습니다. 16페이지로 가셔갖고요. 이제 그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어떤 학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복지가 전문직인가? 전문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건 이제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전문적 가치로서의 어떤 관점, 사회복지의 중심이 사실 사람 중심이잖아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제일 중요한데 사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 사회 문제 그런데 이게 굉장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어떤 자연과학과는 다르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화가 난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예. 측정을 할 때 측정하는 방법이 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긴 하는데 그게 자연과학에서처럼 센티미터, 뭐 그람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확실한 측정의 도구가 있는 게 아니고 구성 개념의 어떤 요소들을 유추해보는 구성 개념이란 뭐냐면 하나의 개념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서 만들어진 개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연결된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 가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밑에서 한 12번째 줄에요. 사회복지 전문직은 전문직이 갖는 이념과 목적, 방법에 대한 가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사랑, 평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 이게 과학성이라는 걸 토대로 해야 전문직이 되는데 과학성을 어떻게 우리가 정당성을 확보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우리가 사회복지를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답할 때 항상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와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내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는 정당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때 인간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둘째, 17페이지 꼭대기 가서요. 실천 현장의 급박함 때문에 과학적 방법에 대한 관심이 2차적으로 밀려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게 이제 사람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제 어떻게 도울 거냐의 문제에서 효과성이 담보된 도움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증거 기반의 연구를 한다 했을 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줘야 돼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1장의 내용은 이 교과목이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는 없다. 예.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인간을 상대로 하는 어떤 연구를 하는데 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연구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자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측정이 굉장히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 센티미터, 그램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측정한다는 건 지켜봐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요. 상호작용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한 도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들이 항상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 어떤데 뭡니까? 우울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우울하다라고 대답했을 때 이게 어떤 기준에서 우울한지를 설명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과학적 방법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과학적 방법을 관심을 가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상처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걸 뭐 이렇게 측정을 어떻게 할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돕고 있어요. 근데 그 국회나 또는 정부기관에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당신들 기관에 1년에 5억씩 투자하는데 알코올 중독자 몇 명이나 회복시켰냐? 몇 명이나 회복돼 가지고 집에 돌아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독이라는 게 이 사람이 술을 끊었다 안 끊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1년 동안 술을 안 먹었다고 해서 이게
술을 끊은 건가요? 아니면 이걸 1년 동안 참은 걸까요? 1년 반은 어때요? 2년은 어때요? 3년 동안 잘 지냈는데 다시 술을 마셨다면 이건 재발한 걸까요? 아니면 참고 있다 술을 마신 걸까요? 뭐 이런 것들이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상담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한 사람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를 하고 돕는다면 보통 상담자 한 명이 하루에 5명 만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저 기관의 현실은 뭐냐면 하루에 30명 만나는 기관도 있고 50명 만나는 기관도 있거든요. 잠깐 5분씩 전화 한 통하는 것도 한번 만난 걸로 칩니다. 자, 통화를 해가지고 50명을 만난 기관하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서 하루에 4명을 만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명 만나는 기관이 훨씬 더 전문적이고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국회의원이고 정부 담당자라면 어떤 사업을 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는 사업을 하실래요? 아니면 많은 사람이 혜택 받는 건 아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은 혜택 받지만 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서비스를 하실래요? 이런 것들이 그 현장과 실천 현장과 과학적 방법에 어떤 것들의 충돌이 발생하는 장면이다 하는 거죠. 17페이지 한 10번째 줄에요. 사회복지는 기존 과학적 지식의 한계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인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PIE,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데 문제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론 적용의 한계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셔도 아무 문제 없고요.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론을 배우는 이유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어주기 위해서 이 교과목을 배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방법의 필요성인데 왜 그러면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우리가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전문직의 책임성 안에서 과학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자원봉사활동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원봉사자는 이타적인 동기, 남을 돕고자 하는 동기에서 저 사람에 대한 어떤 도덕적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도덕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책임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요구를 받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가진 거죠. 내가 어떤 서비스를 했을 때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게 전문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타적인 어떤 동기로 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로서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책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볼까요? 추운 겨울날 헤어진 옷을 입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린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있어요. 자, 자꾸 이 돈을 주게 되면 이 길거리에 이 거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이걸 확대시켜 보죠. 육교위에 한 그 거린이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교 바로 밑에 은행이 하나 있는데요. 농협은행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인출해가지고 5만 원짜리 5천만 원 1000장을 딱 가방에 넣고 육교 위를 건너서 택시 타고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육교 위에 거린이 딱 누워 있는 거예요. 평상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건데 이 거린에게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서 내가 5천만 원이나 벌었는데 5만 원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날따라 이 거린에게 5만 원짜리 한 장을 딱 줍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내려가서 집으로 갔어요. 자, 이 거린의 입장에서 보죠. 내가 이 육교에 누웠는데 지금 5만 원이 내 손 위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횡재했죠. 5만 원을 갖고 그날 저녁 이 사람은 따뜻한 밥도 먹고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이 거린은 다시 그 육교로 돌아와서 구걸을 할까요? 아니면 따뜻한 밥도 먹고 했으니 이제 독립적인 삶을 살까요? 결과는 빤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거기가 명당이야. 은행 바로 위에 있는 거기가 명당이야. 또 복권 당첨된 사람이 나한테 또 5만 원 줄 거야 하면서 계속 거기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타적 동기는 도덕적 책임이
자기 스스로가 그걸 했는 걸로 끝나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 거린에게 5만 원을 줄 것인가, 아니면 돈을 주지 말고 이 거린과 상담을 할 것인가, 이 거린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물어보고, 이 거린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거린이 원하는 want와 전문가가 생각하는 needs, 욕구가 달라요. 거린이 원하는 건 돈 또는 술 한 병만 주세요.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직업 교육이 필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낮은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상담이 필요하고요, 가족을 찾아주는 게 필요해요. 욕구와 want가 다르다는 거죠. 이타적 동기와 사회적 요구는 다르다. 전문직은 이타적 동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전문직은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수행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다르다 하는 거죠. 자, 과학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냐 하면 전문직의 책임성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자원을 할당받아서 활동합니다. 교재 19페이지 중간에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직은 사회적 자원을 할당받아 활동합니다. 사회는 전문직 활동에 따른 결과의 책임성을 일차적으로 요구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국가로부터 때때로 연봉도 받고요, 일도 합니다. 그 대신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사회는 정당한 결과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도출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나 활동들이 그러한 결과에 기여했는지 등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 편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점 늘어나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욕구가 증가한다는 건 휴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의 한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쓴다는 건 어떤 것이 더 먼저 쓰여져야 되고 어떤 것은 더 나중에 써야 되는지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의 실행과 검증을 잘 해야지 지금 이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는 일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나쁜 결과를 만들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있고,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20페이지로 가서요, 우리가 현장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한 어떤 그 지식입니다. 인간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잖아요. 불안정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지식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완벽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가진 문제를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도와줘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에너지가 사람을 좋게 변화시킬 것이라는 어떤 이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 긍정적인 변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조작적 개념이 필요한 그런 조작화가 필요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개념이란 뜻입니다. 지식이 불완전하면 할수록 실천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식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걸 주는 게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책으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책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 사람일까요? 사람에 대한 서술일까요? 사람에 대한 서술이거든요. 책 속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고 책에 사람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있죠. 그 이론적인 지식을 통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실천적인 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천 현장에서 직접 지식을 우리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되고요. 인간의 삶은 우리가 비로소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의 한 사례를 한번 읽어보죠. 한 사회복지사가 어느 날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삶의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건대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자료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을 잘 모르겠어. 죽고 싶다 그러는데 나도 무서워. 나는 그에 대한 충분한 논리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다. 나는 못 도와주겠다. 딴 사람한테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이거 제대로 된 걸까요? 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겠죠. 예. 뭐부터 해야 될까요?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일단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정말 자신 없으면 일단 119나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이 사람과 계속 통화를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닌 응급 상황에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부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실천 현장에서 우리는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전에 주어진 지식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내가 새로운 지식을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일하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은 항상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엄격한 경험적 논리의 훈련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면서 배우다 보면 자기 실현적 예언의 성격을 띠는 주관적 논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고집만 세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논리에 오류가 빠집니다. 고집이나 아집이 많은 인간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21페이지에 있는 사례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에 거미를 보면 재수가 좋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미를 아침에 본 날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그날의 여러 사건들을 재수 좋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어떤 대상자에겐 서비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고한 이념을 갖는 사회복지사에게는 대상자의 결과가 대개 예측한 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실적 결과가 차이가 나더라도 나름대로의 해석에서 자신의 믿음을 강화할 건지 이런 행동을 한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자기 실현적으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리다는 거죠.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한 지식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편견, 잘못된 규범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청소년들 술 많이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애들 술 많이 마셔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 요즘 애들 술 많이 마시고 옛날보다 문제가 심각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술 마시는 청소년이 많을까요? 술 안 마시는 청소년이 많을까요? 술 안 마시는 청소년이 월등히 많습니다. 술 안 마시는 청소년이 75%가 넘고요. 술 마시는 청소년은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 청소년들 술 많이 마신다는 이야기는 75%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까요? 25%를 가지고 이야기한 걸까요? 25%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객관적 사실이라는 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간학을 하는 사회복지사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니까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과학적 지식 안에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는 사회복지에서 과학적 방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인간을 상대로 하는 지식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과학적 방법론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 과학적 방법이 뭐냐면 객관적인 통계의 바탕으로 하는 지표들, 지식들을 우리가 알고 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과학적 방법의 한계가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이념적으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과학적인 관계 안에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의 책임성 안에서 과학적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통계학적인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사회조사에서의 어떤 변수 개념을 생활용어로 쓸 줄 알아야지 전문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 지식은 전문가의 책임성 외에도 뭐가 있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이 너무 비이론적인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이론적인 것으로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좀 더 객관화되고
측정 가능한 지식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1장의 내용은 너무 여러분이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제1장의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조사론이란 과목, 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주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이 과학적 지식이 일반 지식과 어떻게 다른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